30살 때 남편을 잃고 혼자 아들을 키워온 올해 74살의 인천에서만 평생 살아온 김봉자입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게 청소용역 일이었어요. 30년을 빌딩과 사무실에서 청소하며 살았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9시까지 일했어요. 손은 세제 때문에 거칠어지고 무릎은 걸레질 때문에 아팠지만 견뎌냈습니다. 아들 준서 하나만 보고 말이에요. 아들 대학 보내고 취직시키고 결혼까지 시켜줬어요. 야간 청소, 주말 청소 안 가리고 일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며느리 수경이를 데려왔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 외롭지 않겠다 싶었거든요. 손녀 둘까지 낳아주니 더할 나위 없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함께 살기 시작한 이 집은 제가 번 돈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청소용역으로 벌어서 푼푼히 모은 돈으로 말이에요. 계약서에도 제 이름이 적혀 있어요. 김봉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집에서 제가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매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납니다. 아들 도시락부터 싸야 해요. 밥을 짓고 반찬 여러 가지를 정성스럽게 준비하죠. 어머니, 김치 새로 담가주세요. 어머니, 미역국 끓여주시면 안 돼요? 어머니, 애들 학용품 좀 사다 주세요. 며느리 수경이의 말은 언제나 지시형이에요. 부탁이 아니라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손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할머니 고마워요라고 하더니 이젠 당연하다는 표정이에요. 제가 해주는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이죠. 아침 도시락 싸기, 빨래하기, 청소하기, 저녁 준비하기.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제 일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무급 풀타임 가사도우미가 된 기분이었어요. 직장에서는 청소하고 집에서도 청소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쉴 틈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디스크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30년 동안 걸레질을 하다 보니 허리가 망가진 거였어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아들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그럼 그 사이 집안일은 어떻게 하죠? 제 건강 걱정이 아니라 집안일 걱정이었어요. 그 순간 정말 서운했습니다. 제가 아프다는 게 아니라 집안일이 중단된다는 게 걱정이었던 거죠. 마치 고장난 청소기를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 수경이는 더했습니다. 어머니, 수술 날짜 잡기 전에 냉동실 반찬 좀 미리 만들어주세요. 제가 수술 받는 게 아니라 여행 떠나는 줄 알겠더라고요. 가족을 위한 준비를 다 해놓고 가야 하는 거였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74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서운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는데 결국 저는 가족이 아니라 일손이었던 거예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니 더 씁쓸했습니다. 모두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저만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거든요. 사진 속에서도 저는 가족이 아니라 그냥 함께 찍힌 사람 같았어요. 이 집은 제가 번 돈으로 산 집입니다. 30년 동안 빌딩 청소하고 사무실 청소하며 모은 돈으로 말이에요. 손에 물집이 잡히고 무릎이 아파도 참고 일했던 돈이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집에서 가사도우미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직장에서도 청소하고 집에서도 청소하는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밤늦게 부엌에 나가 물을 마시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아들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정말 좋은 일인가. 그때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한편에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누군지, 제가 뭘 원하는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74년을 살아오면서 남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손녀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김봉자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이 집에서 제가 받는 건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이었습니다. 제가 해주는 모든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마치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한 일 말이에요. 하지만 저도 사람입니다. 고마움을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요. 가족이라면 최소한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뭔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때는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었어요. 74살 김봉자에게도 자존심이 있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제 일상이 얼마나 힘든지 정확히 보이기 시작했어요.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납니다. 무릎이 아파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지만 참아야죠. 먼저 아들 도시락을 쌉니다. 밥을 따뜻하게 데우고 김치찌개 국물을 작은 통에 담아요. 계란말이도 만들고 소시지도 구워서 넣어줍니다. 엄마, 오늘 야근이에요. 도시락 좀 푸짐하게 싸주세요. 아들이 아침마다 하는 말이에요. 고마움 표현은 없고 요구사항만 있습니다. 도시락을 싸고 나면 손녀들 아침 준비를 해요. 학교 갈 옷을 꺼내주고 머리도 묶어줍니다. 할머니, 오늘 준비물 가져다 주세요. 아이들도 이제 저를 심부름꾼처럼 대해요. 수경이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만 하고 나갑니다. 어머니, 애들 학교 데려다 주세요. 어머니, 오늘 장 좀 봐주세요. 아침부터 할 일을 쭉 나열해 놓고 가버려요. 가족들이 모두 나가고 나면 저는 출근 준비를 합니다. 청소 용역 일은 아직 그만두지 않았거든요. 74살이지만 일을 계속해야 했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빌딩 청소를 합니다. 화장실 청소, 사무실 청소, 계단 청소까지 해요. 허리가 아픈데도 걸레질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도시락을 혼자 먹어요. 다른 청소 아주머니들과 함께 앉아서 먹지만 마음은 외로웠습니다.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혼자였어요. 미자 씨, 나이도 있는데 언제까지 일하실 거예요? 같이 일하는 아주머니가 물어봤어요. 아들 가족이랑 살면서 굳이 일 안 해도 되잖아요. 그 말에 씁쓸했습니다. 아들 가족이랑 살아도 돈은 제가 벌어야 했거든요. 생활비며 집안 경비며 다 제가 대고 있었어요. 집에서 쉬고 있으면 뭐라고 안 하세요? 아니요, 오히려 일하라고 해요. 그럼 집안일은 누가 해요? 제가 다 하죠. 다른 아주머니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직장에서 일하고 집에서도 일하는 제가 신기했나 봐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오후 5시에 퇴근해서 집에 오면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설거지가 싱크대에 쌓여 있고 빨래통에는 빨래가 가득해요. 수경이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 뭐 해주실 거예요? 어머니, 빨래 좀 돌려주세요. 퇴근하자마자 또 일거리가 쏟아졌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또 일을 해야 하니까요. 언제 쉴 수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예전에는 손녀들이 도와주기도 했어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런 말을 하며 옆에서 같이 요리하곤 했죠.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아이들은 방에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요. 저녁 준비하는 소리를 들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더 서운한 건 수경이의 변화예요. 결혼 초기에는 어머니 고생 많으세요라고 했거든요. 지금은 오늘 반찬 맛이 이상한데요? 라고 태클을 겁니다.
어느 날 감기 몸살이 심하게 걸렸어요. 열이 나고 몸이 떨릴 정도로 아팠습니다. 그런데 수경이가 퇴근해서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어머니, 저녁 준비는 되죠? 제가 아프다는 건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냥 저녁이 준비됐는지만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오늘 회사도 못 갔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수경이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럼 배달 음식 시켜야겠네요. 짜증을 내는 목소리였어요. 제가 아픈 건 상관없고 저녁 준비가 안 된 게 문제였던 거죠. 정말 서운했습니다. 그날 밤 열이 나서 잠을 못 잤습니다. 아픈 몸으로 누워 있는데 아들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내일은 회사 가실 수 있으시죠? 역시 제 건강보다 회사 출근이 걱정이었습니다. 제가 일을 못 가면 그만큼 돈이 안 들어오니까요. 가족들에게 저는 돈 버는 기계였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예전 같으면 가족을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일어났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 가족에게 필요한 존재일까? 아니면 그냥 편리한 도구일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며칠 뒤 몸이 좀 나아졌을 때 일이었습니다. 손녀가 숙제를 하다가 모르는 게 있다고 물어봤어요. 할머니, 이거 어떻게 해요? 예전 같으면 반가운 마음으로 도와줬을 텐데 이상했어요. 아이가 저를 필요로 할 때만 찾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엔 관심도 없다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말이에요. 그래도 숙제는 도와줬습니다. 아이가 할머니 고마워요라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듣는 고마운 표현이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 아이가 한 말에 또 실망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숙제 도와주세요. 고마워한 게 아니라 또 도움을 요청하는 거였어요. 회사에서 청소를 하면서 문득 예전 일이 생각났습니다. 건물 관리 사무소에서 일하는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미자 씨, 정말 성실하세요. 덕분에 건물이 깨끗해요. 그때는 정말 고마움을 표현해 주셨거든요. 월급도 제때 주시고 명절엔 보너스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 가족은 어떤가요? 고마움은커녕 당연하다는 표정이에요. 제가 해주는 모든 것이 그냥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공기처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 같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제일 힘들어요. 가족들은 각자 스마트폰을 보며 밥을 먹습니다. 대화라곤 반찬 더 주세요 정도뿐이죠. 예전엔 손녀들이 학교 이야기라도 해줬는데 요즘은 그것도 없어요. 아들은 회사 이야기, 수경이는 직장 이야기만 하고 끝입니다. 제가 끼어들 틈이 전혀 없어요. 식사가 끝나면 또 설거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요. 저 혼자 부엌에서 그릇을 닦고 있으면 정말 외로워요. 이런 일상이 반복되면서 마음속에 뭔가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게 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74년을 살아오면서 처음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해졌어요. 청소 일을 하다 보니 허리를 계속 구부려야 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를 곧게 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참고 견뎠죠. 가족들 생활비를 벌어야 했고 집안일도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몸은 정직했어요. 어느 날 회사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허리에 전기가 오는 것 같았어요.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허리가 완전히 굳어버린 것 같았어요. 같이 일하는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서 달려왔어요. 미자 씨, 괜찮아요? 허리가 안 일어나요. 병원 가야겠어요. 그날은 일찍 퇴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청소 일을 하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었어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집에 와서 수경이에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회사에서 허리를 다쳤어요. 그럼 병원 가보세요. 그리고는 자기 일만 하더라고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병원 다녀오세요. 그런데 저녁 준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아프다는 것보다 저녁 준비가 더 걱정인 것 같았어요. 혼자서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허리 디스크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수술이 필요해요. 수술이라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수술을 꼭 해야 하나요? 이 정도면 수술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청소 일을 오래 하신 것 같은데 직업병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30년 동안 걸레질하고 쪼그려 앉아서 일한 결과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아들의 첫 반응이 뭔지 아세요? 그럼 그 사이 집안일은 어떻게 하죠? 회사는 어떻게 하고요? 제 건강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집안일과 돈벌이가 걱정이었어요. 정말 허탈했습니다. 수경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수술 날짜 언제로 잡으실 거예요? 입원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그 사이 생활비는 어떻게 하죠? 제가 수술 받는 게 아니라 돈벌이가 중단되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가족 중 누구도 제 건강을 걱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편함을 표현했어요. 어머니, 수술 전에 냉동실 반찬 좀 많이 만들어 주세요. 애들 학교 준비물도 미리 다 사놓으시고요. 수경이가 계속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가사도우미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수술받는 사람에게 할 말이 아니었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30년 동안 허리 아픈 줄도 모르고 일했는데 이런 대접을 받다니요.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입원 전날 밤까지 저는 집안일을 했어요. 냉동실에 반찬을 가득 만들어 놓고 애들 학용품도 다 준비했죠. 회사에도 휴가를 냈습니다. 미자 씨, 빨리 나으셔서 돌아오세요. 팀장님이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가족보다 회사 사람들이 더 걱정해 줬어요. 수술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병원에 갈 준비를 하는데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저희는 회사 가야 해서 못 갈 것 같아요. 보호자도 없이 혼자 수술 받으라는 거였습니다. 그럼 저 혼자 가야 하나요? 병원에서 알아서 해주겠죠. 정말 서운했어요. 아들이 어머니 수술에 보호자로 오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혼자서 병원에 가서 수술 동의서에 사인했어요. 간호사가 물어봤습니다. 보호자분은 어디 계세요? 혼자 왔어요. 간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수술인데 보호자 없이 오셨어요? 가족들이 바빠서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니 병실이 조용했어요. 다른 환자들은 가족들이 와서 돌봐주는데 제 침대 옆은 텅 비어 있었죠. 며칠 뒤 아들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한 말이 가관이었어요. 집에 반찬이 다 떨어져 가는데 언제 퇴원하세요? 회사에서 언제 복귀할 수 있냐고 물어보던데요. 병문안이 아니라 복귀 일정을 확인하러 온 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 더 있어야 한다고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회사 월급은 어떻게 되고요? 제가 병원에 누워 있는 동안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었어요. 아들은 매일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다고 했습니다. 수경이는 아이들 돌보기 싫다고 친정 어머니를 불렀대요. 엄마, 빨리 나오세요. 정말 힘들어요. 아들이 이렇게 말했을 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수술받고 누워 있는 게 누구를 위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마중을 나왔어요. 엄마, 이제 집안일 할 수 있으시죠? 회사는 언제부터 나가실 수 있어요? 퇴원 인사도 아니고 업무 복귀 확인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고 빨래는 널지도 않은 채 빨래통에 들어 있었어요. 거실 바닥에는 과자 부스러기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었죠. 제가 없는 동안 이 집이 이렇게 됐네요. 그러게요.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겠어요. 아들이 이렇게 말했지만 전혀 고마워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수경이는 더했습니다. 어머니, 내일부터 집안일 가능하신가요? 회사도 언제부터 나가실 수 있어요? 아직 허리가 아픈데. 그럼 언제부터 가능하세요? 생활비는 어떻게 하고요? 제가 언제부터 일할 수 있는지 묻고 있었어요. 수술받고 갓 태어난 사람에게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30년 동안 청소일로 허리를 망가뜨렸는데 이런 대접을 받다니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이 가족에게 저는 정말 가족일까요? 아니면 그냥 편리한 돈벌이 기계일까요? 병원에 혼자 가서 수술받고 혼자 회복하는 동안 깨달았어요. 저는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라 기능이었습니다. 집안일을 하는 기능, 돈을 버는 기능 말이에요. 수술받고 아픈 것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확실하게 알았거든요. 건강보다 돈벌이가 더 중요한 존재였어요. 그날 밤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참고 견딜 수 없었어요. 74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서운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누워 있으면서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말입니다. 뭔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수술 후 회복하는 동안 집안 분위기가 더 싸늘해졌습니다. 제가 예전처럼 빨리 움직이지 못하니까 가족들이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밥이 늦었어요. 어머니, 빨래가 안 말랐는데요. 어머니, 회사는 언제 나가세요? 매일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회사 복귀가 늦어지니까 생활비가 부족했어요. 그러자 가족들이 더 예민해졌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용돈이 부족한데요. 어머니, 애들 학원비는 어떻게 하죠? 어느 날 저녁 아들과 수경이가 거실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방에 있다고 생각하고 큰 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없으면 우리가 훨씬 자유롭겠다. 수경이가 한 말이었습니다. 맞아요.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을 텐데. 아들도 동의하고 있었어요. 집안일도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고요. 애들도 할머니 간섭 없이 키울 수 있고요. 무엇보다 돈 걱정 안 해도 되고요. 그 순간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30년 동안 키운 아들이 저를 간섭하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손녀들을 위해 해준 모든 것도 간섭이었던 거죠. 요양원은 어떨까요? 수경이가 또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 계시기 힘드실 텐데요. 무엇보다 병원비며 생활비며 너무 많이 드니까요. 요양원이라는 말에 더욱 충격받았어요.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번 돈으로 산 집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동의하실까요? 어머니 성격상 싫다고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설득해 봐야죠. 우리도 살아야 하니까요. 둘이 어떻게 저를 설득할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마치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손녀들이 친구들과 놀러 간다고 했는데 제가 걱정이 되어서 물어봤어요. 어디 가는 거야? 할머니가 왜 간섭해요? 간섭이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제가 손녀를 걱정하는 것도 간섭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할머니 고마워요라고 했을 텐데 말이에요. 수경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면서 한 말이 더 서운했어요. 애들아, 할머니 말씀 너무 들으려고 하지 마라. 할머니는 옛날 사람이라서 요즘 세상을 몰라. 제가 옛날 사람이라고 했어요. 요즘 세상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누가 번 돈으로 샀는지는 모르나 봐요. 가족여행을 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가 제일 충격이었어요. 어머니, 우리 제주도 여행 가요. 저는 언제 가나요? 어머니는 집에서 쉬세요. 가족여행에 저는 빠져 있었습니다. 가족이 아닌 존재로 완전히 낙인 찍힌 거예요. 정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왜 저는 안 가나요? 어머니 허리도 아프시고 여행 다니기 힘드시잖아요. 무엇보다 여행비가 부족해서요. 핑계였어요. 진짜 이유는 저 때문에 불편하다는 거였습니다. 저 없이 가족들끼리만 여행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혼자 집에 있으라는 거예요? 며칠 안 되니까 괜찮으실 거예요. 집 지키고 계시면 되잖아요. 아들이 대답했어요. 혼자 집에 있는 게 괜찮다고 했습니다. 74살 노인을 혼자 두고 여행 가는 게 괜찮다고 했어요. 그들이 여행 가는 날 혼자 집에 남겨졌어요. 처음으로 이렇게 조용한 집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고 아무도 심부름을 시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외롭기보다는 다른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거든요. 혼자서 좋아하는 드라마도 보고 음식도 먹고 싶은 걸로 해 먹었어요. 아무도 어머니 이거 해주세요 하지 않으니까 편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였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일손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용당하는 존재였어요. 30년 동안 청소용역으로 일하면서도 이런 대우는 받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최소한 고마워했거든요. 그런데 제 가족은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들이 여행에서 돌아올 때까지 혼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확실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벽에 걸린 집 등기부등본을 보니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김봉자라고 말입니다. 이 집은 제가 번 돈으로 산 제 집이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나요? 왜 제가 가족들의 시중을 들면서 살아야 하나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74살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가족들이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다시 똑같은 일상이 시작됐어요. 어머니, 도시락 싸주세요. 어머니, 빨래 좀 해주세요. 어머니, 회사는 언제 나가세요? 하지만 제 마음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혼자 있는 동안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이 집은 제가 번 돈으로 산 제 집이라는 걸 잊고 살았어요. 등기부등본을 다시 꺼내서 봤습니다. 분명히 김봉자라고 적혀 있었어요. 30년 동안 청소용역으로 일하면서 푼푼히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야. 혼자 중얼거리면서 용기를 냈어요. 제가 주인인 집에서 왜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나요? 그날 오후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 매매 상담 받을 수 있나요? 네, 언제 나오실까요? 떨리는 마음으로 부동산에 갔어요. 사장님이 친절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르신, 집을 파시려고 하세요? 네, 팔려고 해요. 요즘 이 동네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좋은 가격에 나갈 것 같은데요.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했어요. 제가 샀을 때보다 2배 이상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매물로 내놓을까요? 지금 당장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바로 매물로 내놓기로 했어요. 계약서에 사인하면서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팔아버리는 거구나 싶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조용히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30년을 살았는데 제 물건이 거의 없었어요. 옷가지 몇 벌과 사진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박스 6개면 충분했어요. 내가 이 집에서 뭘 하며 살았나? 정말 허탈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만 살았구나 싶었어요. 인터넷으로 포항 지역 집들을 찾아봤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들이 많이 나와 있었어요.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집이었어요. 마당에는 작은 텃밭도 있고 바다도 가까웠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포항 부동산에 전화해서 계약했습니다. 언제 들어오실 예정이세요? 이번 주 금요일에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인천 집은 팔기로 했고 포항 집은 계약했어요. 이제 가족들에게 말할 일만 남았습니다. 가족들이 여행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할머니 없으니까 정말 편했어요. 손녀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게, 우리끼리 있으니까 자유롭더라. 수경이도 맞장구를 쳤어요. 제가 없어서 좋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였을 때 말을 꺼냈어요.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예요? 아들이 물어봤습니다. 이 집을 팔기로 했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뭐라고요? 집을 팔았어요.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계약은 이미 끝났고 이사 날짜는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수경이가 급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되죠. 아들이 당황해하며 말했어요.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래 생각해 본 일이에요. 그럼 우리 가족은 어디서 살아요? 여러분이 알아서 구하시면 되죠. 정말 당황하고 있었어요. 이 집이 제 집이라는 걸 잊고 살았나 봐요. 자기들이 주인인 줄 알았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집 판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들이 물어봤습니다. 이 말에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번 돈으로 산 집을 팔았는데 그 돈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어요. 마치 자기들 돈인 것처럼 말이에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돈이니까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는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줘야 하나요? 수경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이기적이세요. 이기적이라고 했어요. 30년 동안 청소용역으로 일해서 번 돈으로 집을 사고 가족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결정을 내렸구나 싶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의 반응을 보니 제가 얼마나 당연하게 여겨졌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제 희생과 헌신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어요. 포항에서 혼자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고 아무도 심부름을 시키지 않는 곳에서 말이에요.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가족들이 모여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어떻게 설득할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요. 이사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짐을 싸면서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아들이 저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사과할게요. 사과라고 했어요.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을 팔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아들이야, 이 집은 내가 번 돈으로 산 거야. 알고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든 내 마음 아닌가? 아들이 할 말이 없어 했습니다. 법적으로도 제가 주인이고 도덕적으로도 문제없는 일이었거든요. 제가 번 돈으로 산 집을 제가 파는 거였어요. 수경이는 더 직접적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생각은 안 하세요? 너희들이 내 생각을 했을 때가 언제야? 그건 그렇지만요. 내가 수술 받을 때 병원에 온 사람이 누구야? 그건 가족여행 갈 때 나를 왜 빼고 갔어? 수경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자기들이 얼마나 저를 홀대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자기들이 불편해지니까 생각해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어머니,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가족? 정말 웃기는 소리였어요. 가족이라면 내가 아플 때 병원에 같이 갔어야지. 가족이라면 여행 갈 때 같이 갔어야지. 가족이라면 내가 하는 일에 고마워했어야지. 수경이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뻔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니 기가 막혔어요. 손녀들도 와서 애교를 부렸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할머니 없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예전 같으면 마음이 약해졌을 텐데 이번은 달랐어요. 너희들이 할머니 없으면 편하다고 했잖아. 그건 그냥 한 말이에요. 아니야, 진심이었어. 아이들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한 말이니까 부인할 수도 없었어요. 정말 솔직한 마음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사 전날 밤이었습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찾아와서 말했어요. 엄마, 정말 안 되겠어요? 안 돼. 그럼 집 판 돈 중에서 조금만이라도. 안 돼. 이 말에 정말 실망했어요. 끝까지 돈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는 관심 없고 돈만 관심 있었습니다. 정말 한심했어요. 엄마가 우리를 이렇게 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버리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버린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청소부 취급한 게 버린 거 아니야? 요양원 보내려고 한 게 버린 거 아니야? 여행에서 빼고 간 게 버린 거 아니야? 아들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다 사실이었거든요. 자기들이 먼저 저를 버렸으면서 이제 와서 버린다고 하니 웃겼어요. 엄마, 그래도 혈육인데. 혈육이면 혈육답게 대했어야지. 지금까지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봐. 그날 밤 아들과 수경이가 또 회의를 했어요. 어머니 마음을 돌릴 방법이 없을까? 이미 늦은 것 같은데. 하지만 제 마음은 절대 바뀌지 않았어요. 너무 오래 참았고 너무 많이 상처받았거든요. 이제는 정말 자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이사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짐을 실을 차가 왔어요. 정말 박스 6개가 전부였습니다. 30년을 살았는데 이게 전부야?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정말 허탈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만 살았구나 싶었어요. 제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사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는 저를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차에 짐을 싣고 나서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봤어요. 모두 울상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아쉬워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럼 이제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래. 연락은 하실 거죠? 가끔은 하겠지. 그리고 차에 올랐습니다. 뒤돌아보니 제가 번 돈으로 산 집이 보였어요. 이제는 남의 집이 될 거였습니다. 전혀 아쉽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자유로워졌구나 싶었어요. 포항으로 가는 길에 창밖을 보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어요.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기대됐어요. 포항에 도착했을 때
처음 든 생각은 정말 조용하다는 것이었어요.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고 아무도 심부름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고요함이었어요. 새 집은 작지만 깔끔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방과 마당에 있는 텃밭이 마음에 들었어요.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짐을 풀면서 놀란 게 있었어요. 정말 제 물건이 박스 6개뿐이었어요. 30년을 살았는데 이게 전부였습니다. 내가 뭘 하며 살았나? 혼자 중얼거렸어요. 가족들을 위해서만 살았구나 싶었습니다. 첫날 밤 혼자 저녁을 먹으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외롭기보다는 편안했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었거든요. 이제부터는 김봉자로 살 거야. 누구의 엄마도 할머니도 아닌 그냥 김봉자로 말이에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였습니다. 며칠 뒤 동네 시장에 갔어요. 과일을 사는데 시장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르신, 새로 이사 오셨어요? 네, 며칠 전에 왔어요. 혼자 사세요? 네, 혼자 살아요. 요즘은 혼자 사는 게 자유로운 거예요. 시장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위로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그랬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그럼 됐네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살아야죠. 그 말에 정말 공감했어요. 제 인생은 제가 살아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74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저를 위해 살 때가 된 거죠. 집에 돌아와서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했어요. 이름을 아리라고 지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가 원해서 한 일이었어요. 아리와 함께 산책을 하면서 바다를 봤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시간이 있었나 싶었어요. 텃밭에 채소를 심기 시작했어요. 상추, 무, 배추 같은 것들을 심었습니다. 제가 먹을 것을 제가 키우는 거였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거야. 혼자 말하면서 씨앗을 심었어요. 정말 뿌듯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혼자 사시기 힘드시지 않아요?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편했습니다. 안 힘들어. 오히려 편해. 그래도 가족이랑 같이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니야. 지금이 훨씬 좋아. 아들이 할 말이 없었나 봐요. 가끔 안부 전화드려도 될까요? 그래, 가끔은 괜찮아. 면회 가도 될까요? 미리 연락하고 와. 경계선을 그었어요. 이제는 제가 원할 때만 만날 거였습니다.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겠다는 뜻이었어요. 어느 날 손녀들이 편지를 보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해주신 음식이 그리워요. 할머니 언제 돌아와요? 편지를 읽으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이들이 진짜 그리워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편리함을 그리워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답장은 했습니다. 할머니도 너희가 보고 싶어?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여기서 살 거야. 보고 싶으면 부모님과 함께 하루 정도 놀러와. 명확한 규칙을 정했어요. 하루 방문이고 부모 동반이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더 이상 무조건적인 희생은 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어요. 몇 달이 지나니 정말 달라진 게 많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했습니다. 아리와 산책하고 텃밭을 돌보고 책도 읽었어요. 시장 아주머니와도 친해져서 자주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르신,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네,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밝아 보여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는 얼굴이었어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거구나. 혼자 중얼거렸어요.
74년 만에 처음으로 저를 위해 사는 거였습니다. 가끔 외로울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외로움보다는 자유로움이 더 컸습니다. 아무도 저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거든요. 동네 사람들은 저를 김봉자로 불렀어요. 누구의 엄마나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김봉자로 말이에요. 정말 오랜만에 찾은 제 이름이었습니다.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야 진짜 살아가는 거구나. 제가 심고, 제가 기르고, 제가 먹는 거였습니다. 누구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저를 위해 사는 거였어요. 74년 만에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였습니다. 정말 뿌듯했어요. 아리가 제 곁에 와서 꼬리를 흔들었어요. 아리야, 우리 잘 살고 있지? 아리가 멍멍하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후회가 없었어요. 힘들었지만 용기를 내서 나온 게 잘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자유롭게 살 거예요. 포항에서 산지 6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내일 찾아가도 될까요? 무슨 일인데? 직접 뵙고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그래 와. 다음 날 아들이 혼자 왔습니다. 수경이와 아이들은 오지 않았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갑자기 사과부터 하더라고요. 갑자기 왜 그래? 그동안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지금 깨달았어? 늦었지만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아들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없이 지내보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힘들었다고? 수경이 친정 어머니가 와서 도와주셨는데요. 그래. 하루 종일 잔소리만 하세요. 생활비도 안 주시고 집안일도 안 도와주세요. 웃음이 나왔어요. 결국 자기들이 불편해지니까 찾아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온 거야? 아니에요. 정말 반성해서 온 거예요. 엄마가 해주신 모든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이제 알겠어요. 장모님이 해주시는 것보다 엄마가 해주신 게 훨씬 좋았어요. 비교를 하고 있었어요. 저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편리함을 그리워하는 거였습니다. 여전히 못 깨달은 것 같았어요. 아들이야, 나는 이제 여기서 살 거야. 다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안 돼. 왜요? 너희들이 다시 나를 당연하게 여길 거야. 절대 그러지 않을게요. 믿을 수 없었어요.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특히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은 더욱 그렇죠. 엄마, 정말 대단했어요. 뭐가? 30년 동안 청소 일하시면서 나 키우신 거요. 허리 망가질 때까지 일하신 거요. 이제 와서 대단하다고 했어요.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너무 늦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엄마,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 저희가 정말 달라질게요. 아들이야,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그래도 가족인데요. 가족이면 가족답게 대했어야지. 아들이 할 말이 없었어요. 자기들이 얼마나 저를 홀대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니 우습기도 했어요. 그럼 가끔 안부 주고받고 지내면 안 될까요? 그건 괜찮아. 면회도 가끔 올 수 있고요. 미리 연락하고 와.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그럼 너희끼리 같이 와. 하루 정도만 놀러 와도 될까요? 부모 동반이어야 해. 명확한 규칙을 정했어요. 더 이상 무조건적인 희생은 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원할 때만 만나겠다는 거였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이미 했어. 그럼 다시 같이 살아요. 그건 안 돼. 용서와 함께 사는 건 다른 문제였어요. 저는 이제 자유로운 삶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소중한 걸 찾았거든요. 엄마가 우리를 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버리는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독립하는 거야. 독립이라는 말이 맞았어요.
74년 만에 처음으로 독립하는 거였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제 힘으로 사는 거였어요. 가끔 안부 주고받고 너희끼리 잘 사는 게 최고의 효도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서로 부담 주지 않고 사는 게 좋다는 뜻이야. 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아직도 옛날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가족은 무조건 함께 살아야 한다는 생각 말이에요. 엄마, 외롭지 않으세요? 전혀 안 외로워. 정말요? 너희와 살 때보다 훨씬 안 외로워. 이건 정말 진심이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외로웠거든요. 아무도 저를 이해해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정말 여기서 계속 사실 거예요? 그래. 마음 바뀔 일은 없고요? 없어. 아들이 포기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가끔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 명절 때 인사드려도 될까요? 전화로 해. 더 이상 명절에 고생하며 음식 해줄 생각은 없었어요.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제는 저를 위해 사는 거였어요. 아들이 돌아간 후 아리와 산책을 했어요. 바다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잘한 일이야. 가끔 외로울 때도 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자유로운 삶이 훨씬 좋았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사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동네 사람들과도 친해져서 외롭지 않았어요. 시장 아주머니, 옆집 할아버지, 산책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진짜 인간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이웃들과 나눠 먹기도 했어요. 김봉자 씨, 상추 정말 맛있어요.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저를 김봉자로 불러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의 엄마나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김봉자로 말이에요. 제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는 거였습니다. 몇 달 후 손녀들이 편지를 또 보냈어요. 할머니, 저희 정말 반성했어요. 할머니한테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이들도 달라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규칙은 지켜야 했습니다. 보고 싶으면 부모와 함께 하루만 놀러와.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겠다는 뜻이었어요. 더 이상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정하는 거였어요. 이제는 정말 행복했어요. 74년 만에 처음으로 저를 위해 사는 거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할까 생각하는 게 즐거웠어요. 김봉자야, 정말 잘했어. 거울을 보며 혼자 말했어요. 거울 속에 제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후회가 없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자유롭게 살 거예요. 제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저니까요.